비트코인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뭐 구글에 검색하시면 금이랑 똑같다, 가치 저장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더리움은 디지털 원유다, 반도체다, 구글이다. 핵심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식어가 붙여진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헤이비트의 로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목을 보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은 좀 각오를 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좀 쉽진 않은데 한번 잘 따라가 봅시다. 제목이 스테이킹과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예요. 그래서 스테이킹이 뭔지도 알아야 될 것 같고, 뭔지 모르겠지만 업그레이드를 한다니까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기존 영상들에서는 제가 보통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이더리움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번 2023년 4월 13일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다음 날인데, 이더리움에서 상하이 업그레이드, 정확한 명칭은 샤펠라라고 샤펠라. 불리는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이긴 합니다. 네. 상하이 업그레이드는 상하이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상하이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보통 도시 이름을 따서 업그레이드 이름을 이제 뭐 예를 들어 게임 업데이트 할 때 막 이름 같은 거 붙이잖아요. 오, 네네네네. 그럴 때 이더리움은 도시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뭐 베를린, 런던, 그리고 이번엔 상하이, 이렇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진행 예정이고요. 그랬군요. 핵심은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이라는 게 이제 출금이 가능해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스테이킹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하나씩 차분하게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네. 스테이킹 출금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네, 라는 것이 핵심이다. 네. 라는 걸 좀 기억하고, 그러면 스테이킹이 어떤 개념인지, 뭐길래 출금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지 일단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또 이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네. 드려볼게요. 과연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회계 시스템, 온라인 회계 시스템의 일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온라인 회계 시스템이다. 네, 맞습니다. 회계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장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 가계부라고 한다고 하면은 차변에 어떤 걸 기입을 하고 대변에 어떤 걸 기입을 하잖아요. 돈이 어디서 그리고 나서 어디서 썼는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내가 지금 얼마를 썼고 얼마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기록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장부만 보면은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얼마를 그렇죠.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이 장부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온라인상에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블록체인은 누구든 이렇게 차변과 대변에 기록한 내용을 위변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부를 누구나 확인을 할 수 있고, 이게 조작되지 않았다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블록체인의 핵심입니다. 예전에 이제 몇 번 얘기가 나왔었던 뭐 STO, 토큰 증권도 예를 들어 부동산의 권리를 이 장부에다 기록해서 이거를 누가 누구한테 팔았네, 그럼 누구한테 소유권이 넘어갔네 라는 거를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조작이 되어 있거나 뭔가 위변조가 발생하면 이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진짜라고 다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기록이 추가가 되거나 이런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걸 증명할 사람이 필요해요. 누군가 제3자가. 맞습니다. 이거는 이게 맞습니다. 내가 확실히 보증할게, 이런 거요. 맞아요. 그게 뭐 일반적으로 그냥 감사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검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감사가 필요한데, 이 감사들이 증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렇죠. 근데 무일푼으로 누가 부탁하면은 사실 해주겠어요? 그렇죠. 안 나도 하죠.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그쵸. 그런 일을 왜 해요? 이렇게 일을 함으로써 보상을 주어져야 이 기록이 맞네, 이 기록이 틀리네, 네. 이렇게 검증을 해줄 텐데, 네. 이렇게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호화폐입니다. 아하.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대가로 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거, 보상이 주어지는 거, 그게 바로 암호화폐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감사를 선출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작업 증명, 프루프 오브 워크. 이 작업 증명을 그냥 쉽게 설명하면 내가 일한 것을 증명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보통 뭐 채굴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 뭐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을 잘 모르셔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채굴이라는 개념이 이 작업 증명에서 좀 탄생을 했는데요. 작업 증명은 쉽게 말해서 내가 이 기록을 검증하고
새로운 기록을 추가를 시킬 거예요. 차변, 대변 아래쪽에 새로운 기록들을 계속 추가를 시키고 뭔가 붙여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증명하려면은 일을 해야 된다.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 일반적으로 작업 증명은 가장 먼저 어려운 수학 문제를 먼저 푸는 사람이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돼서 기록을 추가하거나 검증해서 보상을 얻게 돼요. 이 보상이 바로 비트코인이죠. 이렇게 작업 증명을 설명할 수 있는데 반대로 지분 증명은 그럼 뭐냐?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지분 소유를 통해서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이 POW 작업 증명이 수학 문제를 빨리 푸는 사람이 감사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분 증명은 내가 지분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록을 생성할 자격이 주어지거나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어떤 네트워크의 지분을 50% 갖고 있으면은 네. 내가 감사가 될 확률이 50%인 겁니다. 아하. 그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질수록 자격이 주어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불공평한 경제 모델이라는 또 이제 요소가 좀 있긴 합니다. 이게 이제 들어보면은 작업 증명은 뭔가 수학을 잘 푸는 사람이 잘할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분 증명은 뭔지 모르겠지만 부자가 더 좋아지는 맞습니다.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네네. 그래서 작업 증명은 가장 먼저 수학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는데 이거 사람이 풀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대신 풀어줘요. 아. 그래서 컴퓨팅 파워, 예를 들어 그래픽 카드를 엄청 좋은 걸 가져와서 쓰거나 아하. 혹은 이제 이 작업 증명에 최적화된 별도의 기계들이 있습니다. 채굴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뉴스 보시다가 비트코인 채굴장 사진 보면은 되게 수룩빽빽하게 기계들이 막 설치가 그쵸, 되어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다 채굴기예요. 근데 아하. 거기서 돌아가는 게 이 수학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얼마나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이네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환경 문제도 있어요. 왜냐면 그쵸. 계속 전기를 전기를 많이 쓰다 쓰니까. 보니까. 그래서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어떤 건물에다가 폐건물 같은 데 가가지고 작업장 설치해놨는데 다음 달에 이제 전기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결국 이게 걸리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 증명이 이런 문제가 좀 있다 보니 네. 지분 증명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탄생을 했는데 요것도 이제 약간은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불공평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그런 같아요. 얘기들이 좀 있죠. 그래서 지분 증명, 오늘 이야기할 이더리움과 스테이킹과 그리고 상하이 업그레이드는 모두 이 지분 증명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분 증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례해서 뭔가를 해주겠다 이런 의미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네네. 네. 원래는 그러면은- 이더리움도 지분 증명이 아니었죠? 네, 맞습니다. 한 2년 전쯤까지는 비트코인과 똑같이 작업 증명 방식이었는데 작년 9월 15일에 더 머지라는 이제 업그레이드 이벤트를 통해서 뭔가 지분 있었던 것 증명으로 같아요. 전환됐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 뭐 농담처럼 얘 모지가 뭐냐 뭐 이러면서 이제 맞습니다. 그런 얘기했던 네. 그거 합친다는 의미였었죠 그때. 맞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이더리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은 비트코인은 계정 과목이 딱 한 개인 회계 시스템이에요. 차변과 대변에다는 주고 받았다만 기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별다른 유스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효용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더리움은 계정 과목이 여러 개인 회계 시스템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전송하고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전송할 때 어떤 조건을 걸 수 있다든지 혹은 받을 때 어떤 조건을 걸 수 있다든지 혹은 이런 거 말고 내가 어떤 상태를 표시한다든지 이렇게 계정 과목이 여러 개인 회계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이거 비트코인을 뭘 할 수 있어라는 대답에 이더리움은 여러 가지 답변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안에는 쓰여지는 그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다. 맞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만 알 수 있는데 이더리움 위에는 이것저것 쓸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여기다 그림도 그려보고 뭐 물건도 만들어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앱이라는 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더리움의 핵심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이제 오랜만에 개념이 들어봅니다. 네, 네네. 한동안 많이 들었었는데 많이 잊혔었었죠? 스마트 컨트랙트, 한국말로 좀 표현하면은 뭐 똑똑한 계약, 스마트 계약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요거 그냥 문맥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계약 조건을 블록체인이라는 온라인 회계 시스템에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경우에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게 그냥 얼핏 들으면은 이거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비스들하고 다를 게 없잖아. 코딩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품은 뭐 이런 것들 쓰면은 이거 그냥 되는 건데 이게 뭐 특별할 게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만
블록체인 위에 기록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록체인 위에 기록이 된다는 건 위변주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절대 수정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스마트 컨트랙트에 기록된 계약 조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은 절대 수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제가 이더리움으로 매달 월급을 이제 10일 날, 뭐 예를 들어 4월 10일 날, 5월 10일 날 이렇게 10일 날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저를 고용한 사장님이 10일 날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나 오늘 너 월급 못 줄 것 같아. 내가 11일 날 줄게. 이렇게 되면은 저는 10일 날 적금이랑 예금이랑 돈 나갈 게 많은데 11일 날 주면은 다 연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스마트 컨트랙트 위에다가 기록을 하면은 사장님이 11일 날 올려주고 싶어도 10일 날 금고에서 제 통장으로 월급이 계속 나가는 구조. 근데 이걸 절대 사장님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결국은 어떤 행위를 할 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월급을 줄 때나 어떤 결제를 하거나 어떤 것들을 구현할 때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는 절대적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뭐 구글에 검색하시면 디지털 골드다, 금이랑 똑같다, 가치 저장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더리움은 좀 수식어가 많습니다. 맞아요. 네, 뭐 예를 들어 디지털 원유다, 반도체다, 혹은 구글이다. 요거를 이제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핵심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식어가 붙여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더리움이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건 아니지만 처음 도입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어야만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의 사용차가 많아져요. 유즈 케이스가 많아진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원자재 역할을 합니다. 원유처럼 반도체처럼 어떤 상품이나 재화를 만들 때 석유가 있어야 되고 반도체가 있어야 IT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더리움과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어야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움직이는 여러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게 돼요. 쉽게 말하면은 1층에 이더리움을 깔아놓고 2층에 그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 이더리움이 원자재로서의 가치도 가지고 있고 마치 반도체처럼 물론 이 반도체 1위긴 한데 반도체 2위, 3위, 4위 블록체인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솔라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반도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원자재로서의 가치도 가지고 있고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많다 보니까 플랫폼 역할도 해요. 우리가 흔히 애플의 iOS 생태계에 여러 가지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앱스토어나 뭐 플레이스토어에 가보면은 안드로이드나 애플 기반의 앱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올라가 있는데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의 여러 가지 블록체인 서비스들이 많이 올라가 있다. 그러다 보니 이더리움을 사는 거는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플랫폼 주식의 지분을 사는 것과 비슷하다.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드릴 스테이킹은 배당까지 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자본 차익을 얻을 수도 있는데 네. 여기에다가 스테이킹이라는 행위를 하면은 꾸준하게 현금 흐름도 얻을 수 있네, 배당도 받을 수 있네. 이게 이더리움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표현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구글과 애플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그러니까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플랫폼은 뭐 여기다가 뭐 앱 올리면은 수수료 내세요. 여기서 장사한 거. 그러면서 이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일 것 같고요. 네네. 스테이킹을 한다라는 건 이제 배당처럼 뭔가 꾸준하게 현금 흐름과 비슷한 맞습니다.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처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스테이킹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정확하게 말씀드려볼게요. 그러게요. 이제 스테이킹을 가지고 그때 설명해 주셨을 때 게리 겐슬러가 이거 스테이크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맞습니다. 설명했던 그 스테이크 같기도 하고 먹는 것 같기도 한 그 스테이킹 한번 좀 알아봅시다. 스테이킹은 아까 뭐 지분 얘기하고 배당 얘기를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지분을 기본으로 움직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좀 정리를 하면은 네트워크에 내가 가진 암호화폐, 예를 들어 이더리움을 맡깁니다. 맡기면은 일단 그에 대한 대가로 암호화폐를 또 줘요. 내가 이더리움을 맡기면은 이더리움을 계속 줍니다. 저한테 일정 주기로 일정한 수익률. 이런 구조가 바로 그냥 간단하게 스테이킹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네트워크에 맡기는 암호화폐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분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이 주겠죠. 그리고 이 예치한 암호화폐 양에 비례한 확률로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 시스템에서 다음 기록 생성에 대한 권한을 얻거나
혹은 이 거래 기록이 맞는지 틀린지 검증을 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분 증명이죠. 맡기는 대가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업의 감사 시즌인데 우리가 직접 암호화폐를 여기다 맡기면은 암호화폐 양에 비례해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는데 이게 결국 감사 역할을 함으로써 월급을 받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테이킹 참여가 자산을 예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자산을 예치하고 보상을 받는다는 점에서 뭐 배당하고도 이제 비교할 수도 있고 은행에다가 이제 내가 가진 돈을 은행에 빌려줘가지고 이자를 받는 적금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이더리움 스테이킹하고 적금하고 제가 좀 비교를 해놨는데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보상은 이더리움을 당연히 스테이킹에서 맡기면은 당연히 보상을 이더리움으로 줍니다. 근데 적금은 당연히 현금을 맡겼으니까 현금으로 이자를 주죠.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이 보상을 주는 대가가 내가 가진 암호화폐를 네트워크에 맡기면은 그걸 기여를 했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서 나에게 인센티브를 이더리움으로 준다. 근데 적금은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내가 가진 돈을 은행에 빌려주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맞는 이자를 우리가 적금 형태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이 출금 여부가 좀 핵심이었습니다. 아, 출금. 네,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을 해놓으면은 출금이 불가능했어요. 적금도 원래는 출금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해지를 하고 뭐 이자를 반납하면은 출금이 가능한 부분이 있죠. 쉽게 말하면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해지가 불가능한 적금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예 안 됐었죠. 근데 내일 있을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이 출금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요. 네네. 은행의 금융상품은 이게 중화가 된 주체가 있으니까 네. 우리가 해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묶어 놓은 거예요. 아,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묶어 놨었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이제 개발한 뭐 비탈릭 부텔이나 이더리움 재단이 이것도 못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은행은 그냥 우리가 가서 말하면은 해지해 주잖아요. 그런 이제 중앙화와 탈중앙화의 차이가 좀 있는데 물론 이제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어느 정도 요건도 좀 있고 하는 방법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초보자들이 좀 하긴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은행 적금이나 뭐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은 다 소액으로도 되잖아요. 네. 뭐 한 달에 뭐 20만 원, 30만 원, 10만 원 이렇게도 적금 상품 가입할 수 있는데 스테이킹은 일단 32개의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더리움이 뭐 200만 원이라고 하면은 32개면은 한 6,400만 원이잖아요. 처음부터 스테이킹을 하려면 6,400만 원의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요게 조금 장벽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직접 스테이킹을 하려고 하면은 노트북 좋은 거 하나 사고 예.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막 깔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리눅스, 우분투 서버 설치하고 보안 세팅해 가면서 이걸 다 구비를 해야만 이자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되게 높아요. 스테이킹을 하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은행의 그러다 문턱이 보니- 높은 거네. 맞습니다. 은행으로 따지면. 지금은 은행에 그냥 뭐 앱이나 뭐 그쵸. 가서 그냥 말하면 바로 해주는데 여기는 서비스 어떻게 해드릴까요? 맞아요. 뭐 엄청 잘해주죠. 혼자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장벽이 좀 높아서 네. 거래소들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기 아, 시작했어요. 대신해주는군요. 맞습니다. 그게 저희가 예전에 다뤘었던 크라켄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 그리고 국내에서도 업비트나 빗썸에서도 이런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런 스테이킹 서비스들로 보면은 지금은 인출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아, 왜냐면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이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인출이 불가능한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하. 돈을 빼고 싶어도 못 빼고 그냥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맡겨놓으면 이더리움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네. 갑자기 떨어졌을 때 대응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 전체 양에서 지금 스테이킹 비율이 한 15% 정도. 그게 높진 않아요.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스테이킹을 한 사람들은 나는 어차피 안 팔 거야 이런 거예요. 맞아요. 약간 장기 투자하는 개념으로 나는 테슬라를 계속 들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손가락- 묶어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손발 다 묶어 놓는 거죠. 맞습니다. 절대 내 손가락을 움직이지 말자. 맞습니다. 끝까지 난 네네. 존버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근데 뭔가 단기 투자나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 이더리움을 많이 어렵겠네요. 가지고 있으면 스테이킹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텐데 왜냐면 추가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가격이 변동하면 내가 대처를 못 하니까
이게 리스크가 좀 큰 거죠. 유동성 리스크가 큰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는 지금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뭐 거래소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뒤에서 어차피 다룰 내용이지만 유동성 스테이킹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스테이킹도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요건 약간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스테이킹이 늘어나게 되면 해당 네트워크의 안전성과 보안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스테이킹이 늘어난다는 뜻은 이 네트워크에 암호화폐를 맡기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검증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감사가 원래는 여기에 한 명이 붙어 있어서 그 감사 혼자서 처리를 하니까 뭔가 실수할 수도 있고 뭔가 잘못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요소가 있는데 감사가 한 명이 아니라 2명, 5명, 10명, 100명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정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트워크의 이제 안전성과 보안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고요. 이런 세력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공격해서 내가 이거 장부를 다 조작해서 다 내 걸로 내 명의로 할 거야. 이런 세력이 존재합니다. 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도? 네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네. 정말. 이런 공격들을 하는 게 네트워크 공격이라고 해요. 네. 네트워크 자체를 공격해서 내가 과반수 이상을 넘어버리면은 이게 더 맞다. 예전에 정확한 기록이 있었는데 악의적인 세력이 들어와서 이런 세력에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49%. 그리고 조작한 기록이 맞다라고 하는 게 51%라고 하면은 이 네트워크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거해서 51%의 기록이 진실이다라고 판단을 내려줘요. 일종의 쿠데타 비슷한 거네요. 맞습니다. 야, 니네 잘못된 거고 내가 맞아 이렇게. 맞습니다. 이게 퍼센트가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도 이제 51%라고 해서 이걸 51% 어택, 51% 공격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스테이킹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검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렇네요. 잠겨 있는 물량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격을 안 할 거니까 자기가 그쵸. 장기 투자하고 존버하겠다는데 무슨 공격을 하겠어요. 맞습니다. 그죠? 이게 대주주 그 싸움과 비슷한 거예요. 이더리움의 15%라고 하면은 85% 중에 50%를 가져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은 것을 해야 되니까 쉽지 않겠죠, 더. 그렇죠. 그리고 스테이킹 증가하면 그만큼 지분 확보를 계속해야 되니까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보안이 단단해지는 효과죠. 그렇네요. 주식으로 보면은 이제 대주주들 지분 확보하는 게 약간 이런 그림과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주주의 지분이 많을수록 네네. 뭐 거버넌스 운동을 하기 어렵죠. 그렇죠. 대주주가 다 확보를 하면은 이 반대파들 다 숙청을 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다 보니까 블록체인에 뭔가 되게 기술 발전이나 이런 업데이트, 업그레이드가 계속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네. 바로 트릴레마라는 개념이다. 트릴레마. 네. 뭔가 이게 삼각형 뭐 다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거죠. 맞습니다. 딜레마인데 세 가지의 문제가 서로 얽혀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 이걸 트릴레마라고 하고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트릴레마라고 해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를 포기해야지만 나머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어서 맞습니다. 뭔가 중앙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삼권 분립 뭐 이런 거랑도 비슷한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확장성, 보안성, 탈중앙화 요게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 확장성은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아져도 네. 속도가 빨라야 된다. 왜냐면은 스케일업을 하다. 맞아요. 스케일업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더 많은 사람이 와도 속도가 줄어들지 않아야 된다. 맞습니다. 탈중앙화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으면은 확장성은 되게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은 탈중앙화도가 낮다는 얘기는 이걸 참여하는 사람들 감사 수가 되게 적다는 뜻입니다. 감사 수가 적다. 그렇죠. 감사 수가 5명일 때랑 500명일 때를 비교해 보면은 네. 감사 수가 5명일 때 서로 이제 기록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요. 근데 5명일 때랑 500명일 때랑 비교를 해보면 속도는 어느 쪽이 빠를 것 같아요? 5명일 때요. 당연히 5명이 빠릅니다. 네, 빠르긴 빠른데. 그렇죠. 근데 5명이서 이 기록을 확인하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검증하는 것과 500명이 맞고 틀린지 검증하는 것 정확도 비교해 봤을 때는 어느 쪽이 더 정확할 것 같으세요? 당연히 500명이 하는 게 훨씬 더 정확도가 높을 겁니다. 근데 이제 5명이 진짜 똑똑하고 네. 500명이 다 멍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네. 네, 그런 어떻게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감사 5명의 컴퓨터가 슈퍼컴퓨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이게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은 보안성은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치. 근데 탈중앙화도는 낮습니다. 아. 이 5명 중에 3명이 담합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쑥닥쑥닥 해가지고 똑똑하긴 한데 그쵸. 똑똑한 천재가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죠? 근데 500명에서 251명을 섭외하는 건 좀 쉽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이 확장성과 보안성과 탈중앙화가 서로 맞물려요. 그래서 대부분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이 세 네. 가지 요소 중에서 한 개를 해결했거나 아. 2개를 해결했거나 아하. 이런 상황이고 세 가지 모두를 완벽하게 해결한 블록체인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5명이 엄청 똑똑한 슈퍼컴퓨터, 슈퍼 그래픽 카드로 해결할 수는 있지만 이 5명 중에 3명만 배신을 해버리면 그렇죠. 이 네트워크는 이제 깨지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5명 중에 3명만 갑자기 슈퍼컴퓨터가 고장나면은 이 네트워크 자체를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이더리움은 이 모든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제 뭐 수백, 수천, 수만 개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중에서 이 블록체인 트릴레마를 가장 잘 해결하고 있는 해결 중인 블록체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블록체인을 이렇게 보면 볼수록 재밌다고 느껴지는 게 상당히 좀 철학적이고 막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트릴레마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한 건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런 트릴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사실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2.0이라는 로드맵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이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더 머지 업그레이드,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하는 더 머지 업그레이드가 이미 작년 9월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 로드맵의 55%를 완료했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갈 길이 먼데 네. 절반 왔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래도 반 이상 했으니까 이제 거의 다 온 거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 이미지 보시면은 네. 이 이미지를 이게 뭐예요, 이게?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대충 보면은 뭔가 복잡한데 네. 지금 뭔가 왼쪽엔 하나밖에 없고 오른쪽에 5개나 있네. 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가요? 네네. 왼쪽이 아하. 이미 한 거고요. 네. 오른쪽이 아직 남은 겁니다. 아하. 그 보면은 이게 하나하나씩 이제 이름을 되게 붙여놨어요. 네. 이 이더리움이나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만드시는 분들이 다 개발자분들이라 이런 거 이름 붙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뭐 상하이, 런던, 네. 베를린 이런 이제 업그레이드 이름도 있고 머지, 서지, 스커지, 뭐 버지, 퍼지, 스플러지 요렇게 6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이 블록체인 트릴레마를 해결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고 이 6단계 중에 지금 우리 이더리움은 1단계만 거친 상태입니다. 근데 1단계만 거쳐도 로드맵의 55%를 완료했다고 하니까 이 머지라는 게 되게 중요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작년 9월에 있었던 뭐지요? 네, 맞습니다. 비행기가 가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옮겨 탔다. 맞습니다. 그럴 정도로 난이도였다. 근데 진짜 맞습니다. 잘 해냈다. 뭐 이런 평가를 네네. 받는 것 같긴 하던데 이더리움 2.0으로 가기 위해서 POW 앞서 설명해 준 거에서 POS로 넘어가는 과정이 이제 진행됐다면 향후에 이건 또 다 뭐예요? 이게 다 서지 뭐 스커지 버지 이런 거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트릴레마를 이 세 가지 문제가 얽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들의 뭔가 능력치를 올려준다거나 혹은 검증하는 과정을 뭔가 잘게 쪼개서 탈중앙화를 강화시키거나 예를 들어 감사를 하는 사람과 뭔가 그 감사를 또 검증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고 네. 감사 중에서도 뭔가 위임을 하거나 그 안에서 리더를 선출하거나 이런 다양한 기술적인 방식을 함의를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재단과 비탈릭 부테린이 이걸 이제 리드하면서 계속 개발 중인 상황. 그냥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머지라는 하나의 호재가 있었고 아직 5개가 더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머지가 가장 큰 호재였고 나머지 5개 이벤트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기술적인 설명은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굳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도 그냥? 지금 약간 좀 머리 아프시다고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뭔가 많이 남았다. 근데 이게 제가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네네. 드는 게 아까 이제 트릴레마를 해서 가장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삼권 분립을 얘기할 때도 네네. 뭐 다 중요하잖아요. 뭐 맞습니다. 사법권도 중요하고 행정권도 다 중요하죠. 국회도 중요하고. 근데 이제 이런 거 하나가 어느 쪽으로 힘이 몰려버리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아마 이제 이더리움에서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도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하신 보안성, 탈중앙성, 그리고 이제 확장성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 커뮤니티가 잘 지속 가능하게 굴러가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세 가지 가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 가치 중에서 뭐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가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어떤 걸 업그레이드 되는지 맞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이렇게 복잡한 표로 네.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런 고민들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적 함의들과 토론이 진행되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이나 거품 아니냐, 가상 아니냐라고 하는 거를 볼 때 이렇게 그냥 논의하고 이런 이더리움의 발전 뭔가를 하고 과정을 있다라는 보면은 거죠. 네네 계속 진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농담처럼 말씀드리는 게 어떤 그 뭔가 그 코인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국가를 만드는 개념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국가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법과 제도 안에서 어떻게 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는 이게 다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을 다 하려니까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어. 그쵸. 쉽지 않죠. 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는 항상 누가 만들어놨던 거를 그냥 복사하고 그쵸. 붙여넣기 해서 실제로 뭔가 할 수도 없는 코인을 찍어내가지고 팔아 그치. 먹는 사람들이 사실 문제인 거죠.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네네.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건설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이름이 상하이 업데이트라고 했는데 네네. 이번에는 뭐 샤펠라? 네네, 맞습니다. 라고도 한다고 하셨고 요 내용이 뭔지 좀 설명을 좀 네. 해주시죠. 정확한 명칭은 샤펠라 업그레이드예요. 이게 상하이 그리고 카펠라의 합성어인데 도시 이름이나 이 카펠라는 중요하지 않고요. 샤펠라 업그레이드라는 게 그 안에 여러 가지 업데이트 내용이 존재를 합니다. 네.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어떤 게임을 할 때 게임 패치를 하면은 뭐 버그를 수정을 했고 뭔가 그쵸, 개선을 그쵸. 했고 뭔가가 추가됐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샤펠라 업그레이드도 오늘 말씀드릴 스테이킹 인출 외에도 여러 가지 업데이트가 더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오늘 이야기한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을 인출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주식이 상장할 때 기관들이 이제 공모 참여를 하면 의무 보유 확약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락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런 락업 기간이 원래 락업이 되어 있었는데 이 락업 물량이 해제가 된다라는 뜻과 일맥상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그러게요. 이제 그 보호 예수가 풀리면 맞습니다. 그 못 팔던 사람들이 네. 아까 제가 이제 스테이킹하는 걸 이유로 두 발 두 손 절대 못 팔게 막아놨다고 했는데 그 손을 풀어주는 개념이니까 그렇죠. 그럼 매도 나와서 이제 빠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는 이게 물량이 물론 이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스테이킹 물량이 거의 전체에서 60% 70%에 달하는 게 많은데 이더리움은 그래도 15% 수준이긴 하지만 네. 이것도 작은 건 아니죠.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이후에 내일 있을 업그레이드 이후에 시장이 생각하는 게 락업된 물량이 풀리니까 이거 매도 압력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 아니야? 이거 15%면은 비트코인 다음으로 큰 이더리움이 15%나 풀리는 게 이거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스테이킹 된 사람들은 팔지를 못하죠. 그쵸. 이미 걸려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스테이킹이라는 이제 락업된 상태에서 뭔가 유동화 관점에서 보면은 새로운 시장이 또 열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자산 유동화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두 가지 존재를 합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제가 하나하나 한번 잘게 쪼개서 설명을 좀 알겠습니다.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업그레이드 이후에 시장 상황을 전망을 해보면 락업 물량이 15%이니까 일시적으로 인출 가능해지면 바로 이거 다 매도 때리는 거 아니냐. 왜냐면 지금 올해 초에 비트코인도 거의 82% 올랐고 이더리움도 한 58% 정도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 빨리 팔아야지 라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매도 압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좀 지배적이에요. 왜냐면은 조건들이 있어요. 하루에 접수되는 인출 요청 수와 금액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메커니즘이 걸려 있다 보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로 걸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루에 인출하고 내가 스테이킹을 해제할 수 있는 물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게 숫자가 되게 복잡하고 시나리오가 되게 많아서 제가 그걸 가져와 볼까 하다가 굳이 뭐 그렇게 신경 쓸 정도의 물량이 아닌 것 같아서 별로 이제 데이터를 이게 말씀드리진 이제 않지만 상징적으로 15% 풀린다라고 하니까 15%가 다 풀릴 것 같지만 네네.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다 풀게 만들어줄 그쵸. 리도 없고 조금씩 한다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킹 물량 중에 이미 50%, 60% 이상이 다 손실 중인 상황이에요. 아, 물렸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그래프 보시면은 이 스테이킹이 2020년 12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쭉 보면은 이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스테이킹 물량이고요.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더리움의 가격입니다. 그렇게 치면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굉장히 스테이킹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사서 스테이킹을 걸어놓고 나 이더리움 가격 오르면은 이거 자본 차익도 얻을 수 있고 요거 스테이킹 이자 수익도 계속 받을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고 스테이킹을 많이 해놨는데 이제 2022년 5월에 테라루나 사태 터지고 2022년 11월에 FTX 사태 터지면서 이더리움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네. 그리고 지금 많이 좀 오른 추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수의 락업 물량이 손실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온체인 데이터라는 것을 분석해 봤을 때 이미 스테이킹된 물량의 대부분이 손실 상태, 60% 이상이 손실 상태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락업이 해제가 됐다 한들 바로 팔겠느냐? 라는 생각도 있는 거죠. 업그레이드 이후에 극단적으로 매물이 다 나오는 상황을 계산하더라도 1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 이 정도면 시장에서 충분히 좀 소화를 할 수 있다. 라는 관측이 좀 지배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 업데이트가 돼도 뭐 큰 매도 압력은 없을 것이다. 라고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렇게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동성, 자산 유동화 시장이라는 어떤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유동성 스테이킹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리퀴드 스테이킹, 스테이킹을 그냥 유동화했다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묶여있는 자산을 유동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냥 은행에다가 내 담보 맡기고 대출 받는 거랑 똑같아요. 되게 웃긴 게 네. 은행에서도 보면은 예금을 하고 나서 예금을 담보로 대출하게 같은 맞습니다.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게 좀 웃긴 거죠. 그쵸. 그 주식도 돈 예금 그런 거 찾으면 되는 마찬가지. 건데. 네네. 근데 예금을 찾으면 이제 수수료가 나가고. 맞습니다. 또 이제 이자 뭐 받기로 했던 이자도 못 받고 그러니까 잠깐만 쓸게요. 그러면서 예금을 담보로 대출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거 비슷한 거죠. 네, 주식담보대출 뭐 이런 것들도 거의 다 비슷해요. 그리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조각 투자도 예를 들어 미술품 하나를 사는데 거의 10억이 든다. 그렇죠. 근데 이걸 다 조각 내서 뭐 10분의 1로 하면은 1억밖에 안 드니까 미술품과 같은 자산을 유동화, 뭐 자산 유동화 증권,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더리움을 가지고 내가 매수를 하고 그 이더리움을 가지고 이더리움 풀에다가 맡겨놓으면 스테이킹을 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인출을 할 수가 없죠. 내가 이더리움도 샀고 이걸 가지고 뭔가 트레이딩도 하고 싶고 이거 가지고 뭐 NFT도 사고 싶고 디파이라는 것도 좀 해보고 싶은데 묶여 있으니까 좀 아쉽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걸 유동화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어떤 프로토콜, 어떤 서비스에 내가 산 1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하면은 나중에 요거를 찾을 수 있게 1 STTH라는 걸 발행을 해줍니다. 이게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 영수증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어떤 물건을 구매했을 때 디지털 영수증을 주고 이 디지털 영수증을 잘 쓰다가 다시 이쪽에 반납을 하면 내가 맡겨놓은 걸 다시 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내가 스테이킹을 하면은 자산도 묶여 있지만 스테이킹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 트레이딩을 하거나 뭔가 불릴 수는 없죠. 출금을 못하니까. 근데 이런 유동성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들은 1 STETH라는 걸 발행해 줌으로써 이걸 가지고 있으면 스테이킹 보상도 주고요. 락업도 없어요. 이더리움 쪽에 막히면은 내가 스테이킹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락업이 걸려 있으니까 인출을 못 하는데 이런 라이도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스테이킹 보상도 받고 락업도 없으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가서 내가 스테이킹도 받고 인출도 이제 가능한 형태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유동화 시장이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좀 성장을 했는데 이번 업그레이드 이후에서는 유동성 리스크가 또 이제 줄어드니까 유동성 스테이킹 서비스도 굉장히 커질 것이다. 물론 이제 이미 이더리움에서도 인출 가능하니까 이런 서비스가 좀 죽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유동화에 따라서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사실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부실 자산들을 되게 유동화를 많이 했잖아요. 채권도 그렇고. 파생 상품들이 많아지면서 시장 규모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만큼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죠. 네. 왜냐면은 이더리움의 가격이
오르면은 다 같이 해피합니다. 이걸 빌린 사람이나 이걸 유동화한 사람이나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 모두 다 해피한데, 만약에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뭔가 테라, 루나나 FTX 사태가 또 재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이 1 이더리움과 이 라이도라는 곳에서 스테이킹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의 가격이 보통은 일반적으로 비슷해요. 1 이더가 200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발행한 영수증도 200만 원.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이 변동하면은 이 가격이 또 깨집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얘기했을 때 패깅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디패깅이 또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리스크가 이제 거품처럼 뭔가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어쨌든 업데이트는 굉장한 호재가 맞아요. 네. 왜냐하면 묶여있던 자산이 풀려나는 거니까, 물론 매도 압력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걸 바탕으로 계속 거래량이나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는 호재는 맞습니다. 다만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약간 좀 유의는 해야 돼요. 네. 왜냐면은 작년 2022년 9월 15일에 머지 업그레이드가 진행한 다음에 이더리움 2.0 로드맵의 55%를 차지하는 건데, 이거 되게 중요한 업그레이드인데 요거 하고 나서 가격 폭락했습니다. 요 이미지 보시면은 9월 15일 이후에 가격이 굉장히 기대감 때문에 떨어졌어요. 올랐다가 그냥 빠진 거죠? 맞습니다. 미리 날짜가 한두 달 전부터 이미 다 확정이 되고 그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거다라는 게 공표가 돼 있으니까 선반영돼 있다는 가격이 거죠? 좀 선반영되어 있을 확률이 좀 높아요. 그때는 머지 업그레이드와 아마 CPI가 발표가 비슷한 시점에서 났을 거예요. 네. 근데 그 CPI가 전망치를 좀 웃돌았다 보니까 아, 뭐 시장도 안 머지고 좋았고요. 뭐고, 네, 머지고 뭐고 일단은 팔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촬영 날짜 오늘 저녁 9시 30분에 CPI가 발표되고 이 업데이트가 내일 한국 시간 오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아, 네. 이 겹쳐요. 그러다 그러네요. 보니까 이벤트 이런 업데이트보다는 CPI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지금 연초 대비해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개념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많이 크냐, 비트코인이 얼마나 많이 비트코인의 지배하고 비중이 있느냐. 얼마나 크냐? 네네. 이게 거의 5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이 말인즉슨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투자에 활용하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있는데, 도미넌스가 커지면은 반대로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시장이 판단해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로 매수세가 옮겨갈 것이다. 그래서 순환매가 이루어져서 비트코인의 이제 도미넌스가 낮아질 것이다. 네. 라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도미넌스가 파괴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비트코인만 계속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만 도미넌스가 50에서 60, 70이 계속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두 가지 과정 중에 어떤 게 이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트코인 순환매가 이루어지면 알트코인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이 또 오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에 일단 가격이 하락을 했고 CPI 상황이 또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도미넌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뭔가 지금 이더리움을 새롭게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는 뭔가 조금 이더리움을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매수의 기회로 또 삼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판단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업그레이드가 이더리움의 장기 호재인 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킹 인출이 이제 가능해지면서 그냥 이거 리스크 때문에 스테이킹 안 하던 기관 물량도 들어올 수도 있어요.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렇게 될 수도 있긴 한데, 반대로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더리움이라는 걸 공부할 때, 이 블록체인이 다 탈중앙화 되어 있는데, 이거 그럼 개발이나 업데이트는 누가 하는 거야? 업그레이드는 누가 하는 거야? 그냥 자발적으로 다 같이 개발자들이 모여서 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더리움은 실질적으로는 비탈릭 부테린과 이더리움 재단이라는 비영리 재단에서 개발을 주도합니다. 예전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어요. SEC 게리 겐슬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증권 아니야 그럼? 이더리움 재단하고 비탈릭 부테린 너네가 이거 지금 지배하고 증권 있는 거 아니냐? 아니야?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서 이더리움의 증권성 판단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난번 크라켄 스테이킹이나 뭐 이번에 코인베이스가 또 이제 SEC의 웰스 노티스를 받은 것처럼 이더리움의 증권성 판단이 좀 더 강화될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이더리움보다는 그럼 비트코인을 사야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야 나는 이더리움의 장기 투자 이런 로드맵을 보면서 투자를 할 거야 라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느 것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과 이벤트를 이해를 하면서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반응을 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알아두시는 게, 갑자기 내일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 이게 왜 빠졌는지 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 좀 늦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두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영상은 아마 이제 이벤트가 있은 이후에 올라올 수도 있어서 네네. 그거는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은 이더리움이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스테이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스테이킹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번에 업그레이드는 스테이킹에도 불구하고 출금이 가능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